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다녀올게요. 아버지도 같이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오늘 약속이 잡혀서 채수 씨한테 안부 전해다오. 네, 저녁엔 아버님 좋아하시는 당겨 놓을 테니까 늦지 않게 돌아오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것저것 챙긴 짐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답니다. 아이들이 가는 곳은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와이프가 있는 요양원이랍니다. 치매를 앓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데 그 친구 마음이 어떨까 걱정됩니다. 친구 와이프 병문안을 왜 제 자식들이 가는 건지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제게는 친구의 와이프, 그러니까 재수 씨가 되지만 며느리한테는 부모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얼기설기 엮인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빗줄도 아닌 사람들이 긴 시간이 흘러 만났음에도 이토록 애틋한 사이가 됐다는 게 저로서는 놀랍기만 합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의 인연은 아득한 전생에부터 이어져 왔던 게 분명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저와 친구, 그리고 친구와 며느리를 거쳐 재수 씨에게로까지 이어지는 인연의 끈. 그 시작은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출발했답니다. 지금이야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지만 제 초년 시절은 세상 모든 불행이 한데 합쳐진 곳에 가까웠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전부인 아버지라는 사람은 제가 8살 때 바람이 나서 저희를 버리고 도망가셨어요. 지금 제 나이가 70 가까우니 이제 이 세상분은 아니시겠죠? 그 이후 단 한 번의 소식도 듣지 못했으니 사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랍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저와 2살 아래 여동생을 여자 혼자 버릇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새벽같이 눈을 떠 밤이 아슥하도록 몸이 부셔져라 일하셨지만 그렇다고 저희 형편이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입에 거미줄 치는 것만 간신히 면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부족하니 나머지 부분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학교였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야 그리 많은 돈이 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것조차도 저희 형편엔 부담이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일을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속 편히 학교를 다녀선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누발대발 하시더군요. 내가 밥을 굶었으면 굶었지 그렇게는 못한다. 엄마, 소정이도 생각해야지. 어차피 고등학교 졸업하면 일할 거였어. 그거 조금 앞당긴다고 무슨 문제겠어. 누가 그래. 너 대학도 보낼 거야. 소정이도 그럴 거고. 넌 돈 걱정 안 해도 돼.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리 줄라도 들어주시지 않더군요. 생각해보면 어머님의 그 고집 덕에 제가 오늘날 이 정도로 살게 되었으니 몇 번이라도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그땐 진짜 야속했어요. 참 철없는 생각이었죠. 16살짜리를 누가 써주지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결국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원치도 않은 일이었으니 학교에 종을 붙이는 일이 쉽진 않았답니다. 친구도 하나 없이 가는 동 마는 동 했으니 성적도 바닥을 기었고요. 형편이 그랬으니 도시락 싸는 것도 시원치 않았답니다. 몇 번이고 학교를 중퇴할까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쯤이었습니다. 어디라도 그랬겠지만 저희 학교에도 껄렁껄렁한 그런 부류들이 있었답니다. 그런 놈들은 하는 짓도 비슷하지요. 여러 명이 뭉쳐다니면서 약해 보이는 애들을 괴롭히는 것 말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런 걸 봐도 자기가 다칠까봐 모른 척하기 일쑤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딱히 그놈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총이 없다 보니 간섭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요. 그날도 그랬답니다. 반에서 가장 작고 왜소한 친구를 둘러싸고 짓궂게 괴롭히더라고요. 다들 폭으로 못 본 채 하는 와중에 반장이 나섰습니다. 그놈이 전교 1, 2등을 도맡아 하는 놈이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예뻐하는 친구지요.
그러니 아무리 노는 놈들이라고 해도 그 친구를 건드릴 수는 없었답니다. 그 친구를 건드리면 바로 선생님에게 끌려가게 되니까요. 그러니 반장이 막으면 그만해야 했는데 그날은 그 무리 중 하나가 심기가 불편했던 모양이었어요. 가벼운 언쟁이 시작되다 곧 싸움으로 번졌답니다. 공부나 잘했지 싸움이라고는 전혀 할 줄 모르던 친구인데다 상대가 다순히 일방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정도면 꼬리를 내리는 게 정상인데 반장은 안 그랬어요. 그 와중에도 약한 친구를 지키기 위해 팔을 휘젓더라고요. 그 팔에 맞아도 하나도 아플 것 같지 않았음에도 포기를 모르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부끄럽대요. 결국 제가 나섰습니다. 저라고 별 다르겠습니까만 그래도 반장보다는 나았지요. 결국 둘이 신나게 얻어맞고 마무리되었답니다. 때리던 놈들이 지혜어서 물러났거든요. 그날 이후 반장이던 용기리와 제가 가까워졌답니다. 어디 하나 비슷한 구석이 없던 저희가 친구가 됐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3년을 붙어 다녔답니다. 그러면서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하나뿐인 친구가 전교 1등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흉내를 내게 됐거든요. 그나마 머리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친구를 위협할 수준은 안 됐지만 그래도 반에서 10등 안쪽에는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모든 게 다 용기리 덕이었죠.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것도 김치 뿌린 도시락을 혼자 먹는 대신 계란 후라이와 소세지를 함께 먹을 수 있게 해준 것도 다 고마운 일이었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엇나가지 않을 수 있게 해준 것이었어요. 성적이 올랐다고 해서 제가 대학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일자리를 찾을 욕심을 부렸답니다. 용기리가 그걸 보고 잔소리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야 고마웠지만 제 사정이 대학을 꿈꿀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 애써 외면하려 했답니다. 용기리가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느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 집으로 가자더군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용기리와 친구가 되고 나서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용기리 집에 갔거든요. 그때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절 많이 챙겨주셨답니다. 물론 아버님이 지나가는 정도였지만 어머니는 저를 꼭 자식처럼 대해주셨어요. 근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저를 집으로 데려간 용기리가 아버지를 모셔왔거든요. 용기리한테 들었다. 너 대학 안 가고 취직할 거라면서? 예.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시는데 저라도 일을 해야죠. 저는 몰라도 소정이는 대학에 보내고 싶고요. 그래. 남자라면 그래야지. 네가 어리긴 해도 너희 집 가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버지. 용기리가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보더군요. 알고 보니 용기리가 자기 말은 안 통하니 아버님에게 부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제 결심을 옹호하듯이 말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 취직할 때는 알아봤고. 아니요, 아직요. 아직 졸업하려면 좀 남기도 했고 뭘 해야 될지 결정을 못했어요. 그렇구나. 있는데 대성아,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도 월급 얼마 못 받을 거다. 그건 알지. 네. 아이 그래도 그거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네가 대학을 간다고 치자. 지금 네 성적이면 적당히 괜찮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다. 그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월급이 얼마나 될 것 같냐? 적어도 2배는 더 받을 거다. 뭐 어떤 회사를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지. 그럼 네가 4년만 일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버는 액수를 따라잡게 되는 거고 그 이후부턴 그 차이가 더 벌어질 거다. 인생 길단다. 당장 돈이 급하다고 서두르는 게 길게 보면 손해란 뜻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더군요. 그래도 당장 제 코가 숙자니 아버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무리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비싼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자신도 없었고요. 아버님 말씀은 알겠지만 제 형편 안 돼요. 등록금도 그렇고 생활비도. 생활비는 네가 대학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되지 않겠냐. 네가 못 구하면 아버지가 알아봐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등록금은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제 첫 등록금을 내주시겠다지 뭡니까? 정말 큰 액수였거든요. 그 큰 돈을 주신다니 말문이 막힐 밖에요. 그래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자식처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닙니다. 아이, 제가 어떻게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네가 나중에 취직하면 그때 벌어서 갚으라는 거다. 어머님도 옆에서 거드시더군요. 어머님은 제가 영길이랑 같이 서울로 진학하면 둘이서 의지하며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으니 당신 마음이 놓일 거라면서요. 두 분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도 저 혼자 결정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집으로 와 엄마한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진짜 고마우신 분들이다. 혜미가 못나서 금세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당신 마음이 얼마나 그러셨을까 싶더라고요. 자기가 못나서 자기 자식 대학 입학금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처지였으니 그럴 법도 하셨어요. 그래도 엄마는 용길이 아버님의 호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셨어요. 고민 끝에 그러기로 했습니다. 가장 좋아한 건 용길이었습니다. 잘했어. 덕분에 나 서울에서 독수공방 안 해도 되겠다. 내가 네 마누라냐? 이 독수공방은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 입학한다는 보장이 어디냐? 지금 정도면 까딱까딱할 텐데. 내가 누구야? 내가 맘만 먹으면 굴지도 서울대 보낼 자신이 있다니까. 너 가고 단단히 해라. 오늘부터 스파를 타시기로 할 테니까. 진짜였습니다. 예전에 3단 사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3시간 자면 붓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 말입니다. 제가 정말 그랬답니다. 버젓이 우리 집을 놔두고 용길이 집에서 하숙하듯 공부를 했거든요. 덕분에 서울대는 아니지만 모두가 다 아는 명문대에 떡하니 붙을 수가 있었답니다. 모든 게 다 용길이 부모님과 용길이 덕이었어요. 제가 평생을 두고서라도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 같은 자취방에서 살았답니다. 때론 옥신각신하기도 했고 또 때론 실현당한 놈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살았습니다. 물론 대학에 와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또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여전히 돈 걱정을 떨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답니다. 졸업과 동시에 용길이와 저는 대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어요. 생전 처음 월급 받고 나선 내복 3장을 샀답니다. 당연히 저희 엄마와 용길이 아버님, 어머님 것이었지요. 다들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저로 들더군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셈이었어요. 덕분에 승진도 빨리 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었답니다. 앞수건이 뒤수건이 하며 좋은 짝 만나 결혼도 했답니다.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결혼식 때 저희 집 본주석이 3자리였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본초와 첩이 나란히 앉아있다고까지 했지만 저로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답니다. 처음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님이 계신데 그런 건 아니란다. 네가 그렇게 생각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눈물이 나지만 어머니, 저희 엄마도 좋다고 하셨어요. 두 분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결혼을 오르지도 못했을 테고요. 엄마 말이 맞다. 네 나한테 보면 모르겠냐. 우린 그냥 하객 속에 앉는 걸로 하자. 아무리 두 분이 안 된다고 하셔도 저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답니다. 싸우다시피 해서 결국은 제가 이겼답니다. 그래서 혼조석이 3자리가 되었던 거고요. 예식장 측에서도 놀라더라고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그래도 좀 그게 좋았어요. 아마 그래서일 겁니다. 용길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도 상주석에 서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저를 받았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너무 슬펐지만 저를 끝까지 자식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많이 기뻤거든요. 언제나 힘들다고 느꼈던 제 인생이 더 이상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주신 분이니 저도 두 분을 친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용길이야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제 형제였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도 저희는 수시로 만나 시간을 보냈어요. 달라진 거라면 예전엔 둘이서 만났다면 어느 순간부턴 4명,
그리고 6명, 이렇게 달라진 정도였죠. 아내가 생기고 자식이 생긴 때문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조이만큼 집사람들도 언니 동생으로 잘 지내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도가 깨져버렸답니다. 아내가 환갑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버렸거든요. 자궁암이었어요. 뭐나 남편 만나 고생만 했는데 조금 허감시켜 줄만하니 떠나버린 집사람이 뭔내 미웠을 정도였답니다. 제가 나이 50에 독립을 했거든요. 한 몇 년 제대로 돈도 못 벌어주다 그즈음 회사가 자리를 잡으며 형편이 비나 있는데 아내가 그 호사를 누를 겨를도 없이 암과 싸우다 떠나버렸답니다. 슬펐지만 그조차도 운명이었으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들놈이 성인이 된 이유였으니 자식 돌볼 걱정은 안 했답니다. 그렇다고 집골이 멀쩡한 건 아니었어요. 남자 둘이 살다 보니 아무리 치우고 닦는다고 해도 여자 손길이 묻은 것만 있겠습니까? 그런 저희를 구원해줄 천사가 등장한 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답니다. 아버지 말씀드린 그 친구예요.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저 유지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이 어서 와요. 놀라겠다. 아이 집구리만이 아니라서. 아가씨가 온다고 나름 청소를 한 건데. 아니에요. 제가 사는 것보다 더 깔끔한 거예요. 아이 정말이요? 아이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보다 더 더러우면 아이 그게 돼지우리지. 아버지 이 사람 아이 그러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농담도 진짜인 줄 안다니까요. 아이 그러냐. 아이 농담이에요. 아 네. 근데 아버님 저 말씀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왜 불편해요? 아이 그럼 안 불편하게 해줘야지.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면서 한 친구를 데려왔답니다. 아들보다 2살 어린 친구였는데 참 조신하더군요. 생각도 깊어 보이고 말하는 모양새도 참 예뻤답니다. 제 마음에 쏙 들었다는 뜻이지요. 하긴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둘이 진짜로 사랑한다는 거였지요. 서로 사랑하는 2사람이니 결혼까지는 일사천리였답니다. 단 하나, 며느리가 걱정하는 것이 있긴 했지만요. 아이 시간 참 빠르다. 이 쥐누놈이 벌써 장가를 가. 우리 철우는 아이 장가갈 생각도 없어 보이더구만. 아이 부럽다. 철우야 지 하는 일이 좋아서 그런 걸. 아이 조바심 내지 마. 철우다 좋은 장가 오면 장가 간다고 그럴 거야. 그래도 다행이다. 아이 재수씨 그렇게 되고 나서 네 놈이 호래비처럼 사는 게 걸렸는데 그 아이가 참 바른 모양이다. 요즘 세상에 홀씨 아버지 보신다는 사람이 흔하지도 않은데. 뭐시긴 내가 얼마나 말렸는데. 나도 혼자 살고 싶은데 아예 애들이 좋으니 또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신다. 얼굴에 나 좋아요 하고 대문자 만하게 붙이고 다니면서 아이 그런가요? 하하하하. 걔래도 그 부모들은 아이 진짜 못 오는 거야. 아무래도 그런 모양이다. 아이 자세한 말을 안 하는데 며느리기랑 부모랑 단단히 척을 진 것 같더라. 지는 놈이 아이 넌 짓이 그러게 나더라. 며느리 부모들이 며느리를 힘들게 했다고 뭐 학대하고 그런 것 같더라. 아이 그러니 결혼식에도 안 부른 거겠지. 아이 참 몹쓸 사람들이네. 아이 어떻게 지 자식을 학대할 수가 있어? 아이 그건 그렇고 어떻게 너는 결혼식마다 이러냐? 너 결혼할 땐 혼주석이 3자리였는데 아이 아들 결혼식에는 반대로 혼주석이 필판이니. 그러게. 나 괜찮지만 며느리가 좀 그럴 텐데. 새 인생을 출발하는 자리부터 안 모자라게 가는 게 좀 그러네. 아이 그러네. 그렇다고 아무나 그 자리를 채우게 할 수도 없고. 맞아. 아이 정 그러면 너랑 재수씨가 앉을래? 너야 그렇지만 재수씨는 한복 입고 자리 채우면 하객들이 얼마나 놀라겠냐. 신부 엄마가 정말 기품 있어 보인다고 그럴 거 아냐. 아이 놈아. 아이 내가 어때서? 내가 어디 가면 이사가 아니고 대표인 줄 알아이. 그만큼 있어 보인다는 거지. 재수씨 이놈 좀 어떻게 해봐요. 야, 거울 보여줄까? 저도 이제 포기했어요. 대성씨가 평생 그렇게 했어도 안 바뀌는 걸 저라고 다를게요. 야 사람 변하면 좋은 거래.
아이 난 평생 이러고 살 거다. 그래라. 진짜 니들이 며느리 부모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저로 나올 때 딸로 나오라고. 그랬으면 내가 이런 고민은 안 했을 텐데. 걔가 그렇게 하심이야. 아이고 우리가 혼주서 간지 뭐 하하. 진짜 농담이었어요. 며느리가 그걸로 고민하는 것 같아 한 말이었는데 그게 진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제 용길이 삼촌 전화했어요. 용길이가 왜 너 축의금 따로 준다디? 아니 내가 많이 넣으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수영이 부모님 말씀하셨다면서요? 아이 그랬지. 새아가가 고민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 좀 했지. 근데 그게 왜? 괜찮으면 삼촌이랑 수모님이 혼자서 간지면 어떠냐고. 에이, 그놈인 동란도 구별 못할 정도가 된 건가? 신경 쓰지 마라. 내 전화해서 구박 좀 해야겠다. 아니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삼촌이 아버지한테 누구보다 중요한 분이시잖아요. 아들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용길이 집에서 받은 대접을 누누이 말했거든요. 누구보다 잘해줘야 한다고 항상 그랬답니다. 아마 그래서 있을 겁니다. 두 분이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결혼식 때 삼촌 부모님 두 분이 할머니랑 같이 앉으셨다면서요. 저도 그걸 갚아드리고 싶기도 하고. 네 마음은 알겠는데 새아가가 그러고 싶겠냐. 자기 친부모도 아는 사람을 어떻게. 수영이도 좋대요. 제가 아버지랑 삼촌 관계 말했거든요. 그렇게 따뜻하신 분이라면 자기도 환영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용길이 부모님을 혼주석에 앉힌 건 충분히 그럴 만했죠. 그런데 그거와 달랐으니까요.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용길이 내외간 며느리를 만났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어요. 제겐 형제인 놈이었고 진우에겐 삼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만나 한참을 이야기했다더군요. 며느리가 많이 울었나 보더라고요. 친부모의 학대 이야기를 듣고 재수씨가 펑펑 울면서 그랬다더군요. 앞으로는 자기가 엄마가 되어주겠다고요. 말은 안 하는데 용길이도 같이 울었다더라고요. 그걸 봤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다 큰 놈이 온 걸 갖고 평생 누릴 구실로 삼았어야 하는 걸 놓쳤으니 진짜 안타까웠답니다. 그날 이후 정말 며느리는 용길이 내배를 친부모의 양태하기 시작했답니다. 혼주석에 앉는 문제가 더는 장난이 아니게 되었던 것이요. 그렇게 결혼이 이루어졌답니다. 결혼 이후 며느리는 진짜로 용길이 내배를 친부모처럼 대했어요. 보기 좋더군요. 부모 같지 않은 부모를 만나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정을 느끼는 모습이 그랬고 정말로 친부모에게 하듯 공을 들이는 며느리의 모습 역시 그랬거든요. 덕분에 제가 용길이한테 의시될 일이 많아졌지요. 요새 우리 집 밥값이 너무 많이 들어. 왜? 수영이가 많이 먹어. 그거라면 걱정 마라. 시아버지가 그런 구박 못하게 내가 밥값 따라줄 테니. 며느리가 먹긴 뭘 먹어. 꼭 세 모일 만큼 먹는데. 그런데 왜 밥값이 많이 든다고 그래? 왜? 수영이가 밥이 너무 맛있어서. 니네 부자가 예전보다 양이 늘기라도 한 거야. 그렇겠네. 며느리가 뭐 만들 때마다 너희 부부도 챙겨야 한다면서 양을 2배로 만드니 그런 거지. 왜 내가 또 먹을 음식까지 돈을 내줘야 하는 건지. 그런 거였냐? 이 치사한 놈. 아무래도 내 카드를 수영이한테 줘야겠다. 그래야 니놈 잔소리를 안 하지. 그럴 형편은 되고. 너 조만간 백수 될 거잖아. 그러게 내가 그랬잖아. 나 독립할 때 따로 나서라고. 그랬으면 퇴직 걱정은 안 했지. 정 아쉬우면 말해라. 우리 회사 경비 자리는 줄 테니까 하하.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냐. 겨우 구멍가게 안 하면서 이 생색은. 내가 너보다 더 큰 회사 사장님 될 테니. 그때 가서 보자. 내가 너보다 그릇이 크니. 난 경비 자리 주고 그러진 않을 거다. 청소분 어떠냐? 아이고, 누가 보면 고등학생인 줄 알겠네. 나이가 60인 사람들이 말하는 건 꼭. 재수씨가 아무리 구박을 해도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그래도 용길이랑 그러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었으니까요.
말은 그렇게 했어도 곧 퇴직을 하게 될 용길이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 회사 대표 자리마저도 기꺼이 내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놈 성격에 그럴 리 없지만 좀 그랬답니다. 제가 가진 전부를 치워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준 놈이니까요. 그런데 용길이는 그리 생각하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진짜 나쁜 놈이었습니다. 용길이는 정년 퇴직 후 지 말대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됐답니다. 용길이가 하겠다는 사업이 꽤나 위험 부담이 많은 거였거든요. 첨단 신기술을 개발하는 거였답니다. 성공하면 정말 초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많은 자금과 시간이 투입돼야 했거든요. 굳이 그렇지 않아도 평안한 노후를 꾸릴 수 있었지만 용길이는 그러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언제나 두려움 없이 돌진하는 놈이었으니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죠. 싸움도 할 줄 모르면서 자기 의지를 지키겠다면서 여러 명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른 놈 아닙니까? 걱정은 됐지만 그런 놈이니 믿었습니다.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결국엔 성공할 것이란 확신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지 확신이 용길이를 부담스럽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던 것일 테고요. 네가 고생을 하긴 한 모양이다. 아 얼굴이 그게 뭐냐? 내 얼굴이 어때서? 네 나이 생각해라. 아 옛날이었으면 묘자리 받아놓고 이 빈둥거릴 나이에 굳이 그 생고생을 하란 말이야. 아이 생고생이라니. 요새 엄청 신나거든. 이 조금만 기다려. 아이 개발만 끝나면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그놈의 개발에 매달린 지 벌써 1년하고도 반이 흘렀다. 아이 그건 언제 되냐? 아 원래 그래. 신기술이 무슨 라면이냐. 물 끓이면 금방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걸 아니까 이러는 거잖아. 아이 그간 돈이며 노력이 들어간 게 얼만데. 더 버틸 여력은 있는 거지. 아이 힘들면 말해. 안 그래도 우리 회사도 신사후 고민 중인데 투자라도 하게. 하하 이 사람이 아이 내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은근 슬쩍 밥숟가락 얹겠다는 심보네. 아이 괜찮아. 내가 누구야? 나 박용길이야. 아진변 여는 더 고드네. 아이 잔소리 그만하고 술이나 먹어. 아 술 씻는 거 안 보여? 그 즈음부터 서서히 힘들어졌던 모양이었어요. 그랬으면 제게라도 하소연을 했어야 했는데 그 못난 놈이 그러질 않았답니다. 이유야 많았겠죠. 제가 자기 일로 걱정하는 것도 싫었을 거고 한편으로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사업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겠죠. 저희가 형제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 형제란 게 세상에서 가장 각별한 존재면서 동시에 가장 비교되는 라이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였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진조가 하나씩 굵어졌답니다. 용길이한테 이야기 들었어? 아이 재수씨가 치매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저도 못 믿겠어요. 어머니가 요즘 들어서 깜빡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치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보다 영민하신 분이신데. 믿기 힘들었지만 재수씨한테 치매가 왔답니다. 며느리 말대로 참 현명하고 어진이였거든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그런 재수씨한테 치매가 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 때문에 마음 졸이던 용길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할까 생각하니 졸로 한숨이 날 정도였답니다. 며느리도 저랑 비슷했답니다. 며느리에게 용길이 내외는 진짜 친부모나 다름없었거든요. 특히 재수씨랑은 곧장 어울리면서 나날이 각별해진 뒤였으니 며느리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버님, 저 어머니 챙기려면 집안일 좀 못할지도 몰라요. 저 그래도 되죠? 당연하지. 아이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집 신경 쓰지 말고 이 재수씨 잘 돌봐드려. 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아니지. 아이 어차피 우리 집 살림 네가 하는 건데 네가 알아서 꺼냈으면 된다. 필요한 건 아이 필요하지 않아도 다 해. 내가 말했지. 용길이한테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이 있다고. 정말이었습니다. 제 존재선을 들여서라도 재수씨를 낫게 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그런 말을 한 거였어요.
같이 살다 보니 금세 알겠더군요. 며느리가 정말로 똑 부러지네였답니다. 단돈 10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통장이란 통장은 담보와 며느리에게 맡겼답니다. 며느리가 한사코 거부했지만 저나 아들 놈보다는 100배 나을 것 같았으니 안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죄송하지만 그러려고요. 제가 어머니 꿈답게 할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진 않았지만 마음은 정말 그랬어요. 어쩌면 며느리가 그런 것도 그래서가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며느리의 노력에도 재수씨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용기리가 너무 안 좋아 보였거든요. 마음고생이 심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지? 아이 걱정은. 아이 누가 도인이 아니랄까봐 태도 않는 걱정이 왜 그리 너나. 괜찮아. 수영이가 집사람 시국 정성으로 챙기니 아이 날 걱정할 것도 없어. 그뿐이냐. 이 젊은 사람들이 똑똑하긴 하더라. 지난번에 집사람이 잠깐 집을 나선 적이 있었어. 아이 뭐 치매 환자들 그러곤 한다잖아. 그래도 막상 당하니 아찔하더라. 다행히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사긴 했다만 아이 진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다. 또 그런 일 생길까봐 아이 난 밤만 줄였는데 수영이가 내 핸드폰을 달래. 집사람 핸드폰도 같이 챙기더니 뭘 하더라고. 뭘 하나 했는데 위치 추적 웹이라는 걸 깔았대. 우리 세 사람 폰에 다 깔았더라고. 아이 그러면 우리들끼리 어딨는지 다 알 수 있대. 이 세상 참 신기하지 않냐? 그랬어? 아이 며느리가 너보다 낫다. 넌 병식이 신기술 개발한다는 놈이 아이 그런 것도 모르고 뭐 했냐? 아이 내가 개발하는 거랑 핸드폰이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어쨌든 다 신기술이잖아. 이 기회에 그냥 넌 물러나고 며느리를 신기술 개발시키게 하는 게 낫겠다. 내 말에 허허 웃는데 그게 진짜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는 걸 왜 몰랐는지요. 안으로 밖으로 짓눌러 오는 고민 덩어리를 혼자서 다 짊어지느라 속이 타다 못해 문드러지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걸 알아준 건 제가 아니라 며느리였답니다. 그래서 그 고민 짊어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저녁 드세요. 당신도 와. 언제나처럼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을 준비해준 아이였지만 얼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재수씨의 병세가 악화된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니 수저는 전 생각이 없어서요. 얼른 드세요. 왜? 재수씨 때문에 그러냐? 그럴수록 네가 잘 먹고 아이 기운을 내야지. 그래야 재수씨도 더 잘 돌볼 거고. 네, 근데 진짜 생각이 없어서요. 저 괜찮아요. 아까 준비하면서 조금 주워 먹었더니 배가 불러요. 쉬기 전에 어서 드세요. 한숨 까칠해진 며느리의 얼굴이 못내 안타까웠답니다. 친엄마처럼 모시는 재수씨가 그러니 그런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전 진짜 까맣게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다급하게 저를 찾기 전까지는 그랬답니다. 오랜만에 업계 사장들이랑 골프 모임을 나간 날이었어요. 대부분 비슷한 또래들이라 골프 스코어가 그리 좋지는 않았답니다. 하긴 그런 걸 신경 쓸 아이들은 아니었죠. 그저 서로 근황이나 이야기하고 같은 일을 하니 하소연을 하고 위로 아닌 위로를 받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니 스코어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나이스샷! 알백 사장은 뭘 먹길래 갈수록 거리가 늘어. 비결 좀 알려줘.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리 많이 난다고 좋은 것도 아닌걸요. 오늘 해저드에 호흡이 들어간 게 몇 갠데요. 차라리 사장님처럼 또박 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무리 골프를 친다 한들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니 전화기를 놔두고 올 순 없어서였죠. 전화를 다 받으시고 나니 누군가 거들더군요. 실어 나와서도 전화를 못 놓네. 우리 팔자가 그러니 어쩔 수 없지만 참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 그러게. 다른 건 몰라도 이 전화기란 건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야말로 현대판 노비 부족이라니까. 어디에 가도 일하라고 시키잖아. 맞아. 이 맘 같아선 진짜 버리고 싶다니까. 백 사장은 안 그래.
맞습니다. 아이 그래도 전구를 붙일 땐 버립니다. 왜 전화기 안 들고 나왔어? 네, 아이라케이드에 두고 왔죠? 안 그래도 실력도 달리는데 아이 전화까지 울리면 더 묻힐 거 아닙니까? 아이 그러다 급한 전화라도 오면 어쩌려고. 급하면 뭐 알아서 찾아오겠지요. 하하하. 그래선 안 되는 거였습니다. 진짜로 급하게 저를 찾는 전화가 텅 빈 라커룸에서 계속 울렸거든요. 어영부영 공을 다치고 라커룸에 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습관처럼 핸드폰을 열어보니 부재중 전화가 5통이 와 있더군요. 문자 메시지도 서너 개 들어와 있었답니다.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었답니다. 어차피 다시 전화를 해주면 되니까요. 문제는 그 전화가 부른 며느리에게서 뭔가였다는 점이었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답니다. 한두 통이라면 몰라도 5통이나 걸어올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서둘러 전화를 했지만 며느리가 이번엔 제 전화를 받지 않았답니다. 남겨진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그중 하나가 며느리의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빨리요. 와주세요. 아산시 띵띵동 띵띵번지 다시 연락드릴게요. 평소 며느리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정갈한 성격답게 문자를 보내올 대로 오타 하나 없었거든요. 근데 저 문자는 온통 오타 2송이었답니다.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단 뜻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급해졌답니다.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더니 제가 중간쯤 갈 때 비로소 연결이 되었답니다. 무슨 일이야? 아야사는 왜? 아버님 빨리요. 저 무서워요. 네, 혹시 여기 저와 전화를 하다 말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더군요. 아무래도 누군가를 찾는 뒤였답니다. 아가야, 아이 무슨 일이라니까. 한 말 좀 해봐. 제 질문에 혼자서 허공을 날았답니다. 잠시 후 다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아버님 여기가 어디죠? 네, XX 호텔이에요. 305호. 네, XX 호텔 305로 와주세요. 죄송해요. 저 가봐야 돼요. 전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라는 걸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답니다. 진짜 별의별 상상을 다 했답니다. 며느리가 임신 매매범에게 잡혀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터무니없는 일이긴 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면 제 전화를 못 받을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답니다. 아마 과속딱지 서너 개는 나왔을 겁니다. 골프장에서 2시간 거리인 그곳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였으니 제가 얼마나 밟았는지를 아실 겁니다. 바로 며느리가 말한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임신 매매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골프채까지 들고 갔답니다. 며느리가 말한 방에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잠겨져 있지는 않더군요. 일반 호텔이라면 닫음과 동시에 자동으로 잠겼을 테지만 예전 호텔이다 보니 그렇지는 않았나 보더라고요. 온갖 나쁜 상상을 하며 뛰어 들어간 그곳에서 저는 상상보다 100배는 더 나쁜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모텔 침대에 죽은 듯 누워있던 재수씨가 처음이었습니다. 왜 이곳에 재수씨가 그러고 있을까 잠시 생각했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았답니다. 욕실 안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은 채 끌어안고 있던 며느리와 영길이가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들어서자 영길이가 너무 놀라 입을 벌렸답니다. 영길이가 끌어안고 있던 며느리는 미처 손을 보지 못했고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며느리가 영길이를 끌어안고 있는 건지 몰랐고 왜 두 사람이 흠뻑 젖어 있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일단은 두 사람을 떼어놓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 당장을 떨어져? 제 목소리를 들은 며느리가 세상 다급하게 외치더군요. 아버님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어쩌면 제가 불온한 생각을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물에 젖은 채 욕실에서 발견됐으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급한 며느리의 목소리는 그게 아니란 걸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제가 영길이를 잡아챘습니다. 그렇게 욕실을 빠져나왔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의 영길이와 한참을 운 듯한 며느리를 앉혔습니다. 그 와중에도 재수씨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봐. 용길이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입을 연건 며느리였어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님이 죽으려고 하셨어요. 죽다니. 이 자세히 말이냐? 네, 저 무서워요. 며느리가 들려준 말은 저를 자책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용길이가 하던 일이 최악의 초보들었답니다. 미 빠진 두 개 물불개였던 것이요. 가지고 있던 재산 대부분을 투입했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었다네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대출을 끌었었지만 그걸로도 부족했던 때문에 결국 사채까지 끌었었다더군요. 급한 마음이 끌어쓰긴 했는데 상환할 수는 없었대요. 그래서 수시로 빚독촉을 받았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채업자들의 빚독촉은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며느리가 그 광경을 우연히 목격했고요. 아마 용길이로서는 최악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알아도 저희 가족만은 모르길 바랬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미 들켜버렸으니 어찌하겠습니까? 그 와중에도 저한테만은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어야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먼저 알아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 멍청한 놈이 그러지 말아달라고 며느리를 잡고 사정했다니 화가 안 나겠습니까? 나한테 말했어야지. 명색이 사업한다는 놈이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 네가 몇 번 말했어. 힘들면 나한테 오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어떻게 그러냐. 네가 얼마나 노력해서 모은 걸 내가 하는데 그런 돈을 어떻게 써. 그래서 사채를 썼냐. 갚지도 못할 걸 뻔히 알면서 정신이 없었어. 당장 파이등에 부른 거야 하니까 미안하다. 내가 지금 너한테 미안하다 소리 들으려고 이러는 것 같냐? 뭐라고? 죽는다고? 야, 이 미친 새끼야.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해? 뭐 진짜 나한테 죽고 싶냐? 아버님, 조금만 고정하세요. 네?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은 이야기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썼어. 그리고는 아버님이 그러시는 걸 보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말씀드리고 도움 받자고 그랬는데 역삼동 아버님이 그건 안 된대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다고. 죄송해요. 그래도 말씀드려야 했는데 역삼동 아버님이 너무 완강하셔서 그렇다고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제가 아버님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통장에 손이 됐어요. 당장 사채업자한테 당하는 건 막아야 됐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잘했다. 내가 그러라고 통장 너한테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사채 빚은 다 갚은 거지. 이 얼마나 된 거냐. 이것저것 다 합쳐서 3억 정도 됐어요. 간도 크다.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 죄송해요. 니의 아니다. 저는 말하는 거지. 사채를 3억이나 썼다니 그러는 거다. 어쨌든 사채 빚은 다 갚았으니 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죽는다고 그런 건데.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더니 용길이가 그랬다더군요. 진짜 면목 없지만 네 돈으로 위기는 넘었어. 그래서 더 성공하고 싶었다. 수영이가 나 때문에 너한테 말도 안 하고 통장에 뺏은 돈을 갚아야 했으니까. 근데 부사장이 사고를 줬어. 사고? 부사장이라면 네 밑에 있던 과장놈 말하는 거지. 네가 좋은 회사에서 데리고 있었던 그 놈. 그래. 진짜 믿을 만한 놈이었어. 그래서 데리고 온 거고. 그 놈이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다. 해도 안 되니 그 놈이 그간 연구한 거랑 회사에 돈 얼마 안 남은 자금까지 싹 끌어모아서 중국으로 튀었어. 아마 그 기술로 자기 뽑아달라고 할 심산이었던 것 같아. 그 놈은 잡았어. 그런 새끼는 단단히 혼을 내줘야지. 무슨 수로 잡겠어. 알고 보니 중국 간 건 맞나 본데 내가 중국을 다 뒤질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도 줘도 안 되니까 죽으려고 했어. 그러면 다 해결돼. 해결은 되더라. 집도 팔았어. 우리 집게 비싸더라고. 그 돈으로 제일 먼저 네 돈 채워넣었어. 그리고 거래처랑 납품처 잔금들도 다 갚았고. 한이형 남았나 보다. 그 돈은 너한테 보내고였어. 나랑 집사랑 장례도 치르고.
이 저런 놈한테 아이 챙겨주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야 이 미친 내가 왜 네 장례를 치러줘? 뭐가 예쁘다고? 너 이 새끼 진짜 너무 화가 나니 말을 잇는 것도 힘들더군요. 제가 말을 멈추자 두 사람은 역시 입을 닫은 채 저만 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새알가가 어떻게 여길 안 온 거야? 아이 설마 저놈이 네가 딸이라고 너한테만 알려주더냐? 나 죽으러 가니 잘 살라고 말하기라도 했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그랬어요. 역삼동 아버님이 힘드신 거 뻔히 아는데 갑자기 그 큰돈을 주시더라고요. 말로는 투자자가 나섰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역삼동에 갔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들어가 보니 집은 비어있고 소파 테이블에 편지가 있더라고요. 이상해서 읽었더니 유서였어요. 아버님이랑 어머니 떠나고 나면 뒤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에요. 집은 팔았으니 신경 쓸 거 없다면서 가재 두고 같은 거 버려달라셨어요. 너 돈 정리했다면서? 아이 그런데 왜 집은 그대로야? 우리 집 산 사람이 아이 강남 부자야. 좀 안면이 있어. 내가 급하게 이민 가야 해서 시가보다 싸게 내놓는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산다더라고. 당장 들어와야 하는 사람이 아니니 그대로 놔둔 거고. 그래도 우리 물건을 그 사람한테 치워달랄 수는 없잖냐. 그 사람이 치우면 보나마나 모두 쓰레기장으로 갈 텐데. 그래서 너한테 부탁했어. 너는 뭘 버려야 하고 뭘 버리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까. 참 대단하다. 그래 난 다 알지. 네가 어머니한테 물려받아 침실에 있던 자기 놈은 버리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내가 네 부탁 들어줄 것 같았구나. 화내지 마. 너 말고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 넌 내 형제잖아. 다우쳐 새끼야. 누가 형제야. 형제란 놈이 그런 부탁을 하면 안 되지. 들을수록 화가 나서 못 참겠네. 넌 진짜 맞아야 정신 차리겠다. 그래, 때려. 화 풀릴 때까지. 진짜 때리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안 말렸으면 그랬을 거였어요. 아버님, 나 진짜 너무 싫다. 저놈도 그렇지만 너도 그래. 왜 말을 안 해? 이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더군요. 하긴 처음엔 그랬지만 그때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 제가 그 호텔에 갈 수가 있었던 거지요. 더 말해봐. 어떻게 여길 안 거냐. 이전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위치책 앱이란 걸 설치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그거라면 저놈한테 들었다. 그걸로 찾은 거냐? 네. 근데 정확하진 않아서 근처 와서 여기저기 묻다가 이 호텔에 묵으셨다길래 바로 뛰어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주무시고 계시고 아버님은 며느리가 울음이 터져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뭐라고 있었는데 모르냐니까. 네가 말해. 어디서 보니까 집에서 자살하는 사람 대부분이 목을 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수건거리에 줄을 매달았지. 그거 매달고 나서 집사람 먼저 보내고 나도 따라가려고 하는데 수영이가 들어와서 날 자꾸 매달리더라. 그렇게 몸싸움하다가 사오리가 틀어져서 홀딱 젖은 거고. 저놈만 하나 쏘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 영길이 놈을 때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뻑하는 소리와 함께 영길이가 의자 밑으로 떨어졌지요. 며느리가 반사적으로 저를 잡고 매달렸고요. 아버님, 하지 말라는 뜻이었겠죠. 마음 같아선 저놈을 죽도록 해주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매달리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그랬을 겁니다. 몸 매달줄 만드는 용기리를 잡고 이렇게 온몸으로 매달렸겠죠. 며느리의 떨림이 고스란히 느껴지더군요. 무서웠겠죠. 자기가 이 손을 놓으면 두 사람과 이별을 해야 한다는 뜻이니 좀 먹던 힘까지 짜내서 매달렸을 거란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저 저를 말리는 것만으로도 이런데 용기리를 막을 땐 오죽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랑 없는 부모 대신 마음으로 품었던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한 거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 용기리가 더 괘씸해졌답니다.
그래, 너야 힘드니 죽으면 편하겠지. 근데 아무 사람을 생각을 해봤어? 철우는, 수영이는, 나는, 넌 진짜 나쁜 놈이야. 하라. 아이 마저도 싸지. 근데 이러고 살면 철우에게도 수영이에게도 짐만 될 텐데 너는 무슨 죄가 있어서 나 같은 놈 챙겨야 하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짓거리는 연기를 보자 다시 주먹에 힘이 들어갔지만 며느리를 보니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10년 전에 끊었던 담배가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담배 피울 그 짧은 시간이라도 22이면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지 싶어서였어요. 가자. 아니 어디긴 이 집이지. 아이 집 팔았다니까. 네 집 말고 우리 집. 여기서 살래. 아가 일어나자. 뭔가 더 말을 하려다가 매서운 제 눈초리를 보더니 뜻을 좁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차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주인 4사람이 함께 집으로 들어서자 아들이 의아한 눈치를 하더군요. 굳이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뭐 좋은 일이라고 알리겠습니까?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버지 오늘 골프 약속 있으시다더니. 골프 치고 만났다. 당분간 삼촌 우리 집에 머무를 거다. 왜? 너희 반답죠? 네. 그럼 일단 숨어 먼저 보실게요. 많이 피곤하셨나봐요. 얼마나 수면제를 먹였으면 아직도 천보양일까 싶었어요. 그래도 위험한 건 아니라고 했으니 따로 병원으로 갈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채수씨가 자고 있는 동안 떠날 수 있을 정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대학 시절 이후 처음으로 영길이와 같은 집에서 지냈습니다. 조그만 촌새 하나 못 구해주는 건 아니었지만 도통 마음이 안 놓여서 그럴 수 없었답니다. 영길이가 우리 집을 벗어난 건 2달이 더 지나서였답니다. 영길이 어머니 제사를 지내고 나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원래대로라면 영길이 집에 제가 가서 드려야 했지만 그럴 수 없어서 저희 집에서 모셨답니다. 사실 철우가 좀 놀라긴 했는데 대충 둘러댔습니다. 작은 문제 때문에 집을 옮기긴 했는데 조만간 구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야기를 들은 철우가 자기 집으로 모신다고 했는데 그럴 순 없지요. 제가 불안한 것도 있었지만 철우 집에서 다 같이 살기엔 집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집을 구한다는 말을 하곤 돌려보냈답니다. 그날 저녁 제사를 다 지내고 모처럼 둘이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간 같은 집에서 지냈지만 고의로 보기 싫어서 말도 잘 안 섞었거든요. 받아. 묵묵히 술잔만 내려다 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자꾸 넘쳤지만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미안하다. 화 많이 났지. 질문 같아야 대꾸를 하지요. 미안하다. 아까 어머니 모시면서 내내 그 생각했다. 1년 만에 오셔서 자신보나 꼴보고 가셔서 진짜 슬프셨겠다고. 그거라는 놈이 됐다. 말하면 내 입만 아프지. 안 그럴게. 철다로 안 그럴게. 내가 행여 다시 그런 생각 요만큼이라도 하게 되면 그때 내가 평생 네 동생 할게. 믿어줘라. 와, 어이가 없다. 너 원래부터 동생이야. 내가 너보다 무려 한 달 하고도 3일을 먼저 태어난 거 잊었냐? 왜 원래부터 동생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참 오래된 레파토리였습니다. 저희가 매번 그랬거든요. 서로 형이라고 그러며 토닥거렸답니다. 몇 번을 말해. 내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내 이름 씻기 전에 출생 신고하지 말래서 내 생일보다 2달 늦게 신고했다고 그랬잖아. 내가 생일 치르는 거 보면 알잖아. 제발 억지 브레이크를 부려라. 그거야 네 사정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중요하지 언제 태어난 게 뭐가 중요해. 이 새끼 또 억지 부린다. 됐다 술이나 처먹어. 말하는 거 봐라. 형한테 처먹어가 뭐냐. 진짜 싸가지하고는 지금 싸우자는 거지. 싸움이나 되는 놈이 그러면 진짜 한번 제대로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아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보고 계실 테니 그러면 안 되지. 운 좋은 줄 알아라. 그렇게 옥신각신 다퉜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그 사건 이후 앙금 같은 게 있다 보니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몇 마디로 그 앙금이 사라졌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게 형제 아닙니까?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아무것도 아닌 말 몇 마디로 풀어줄 수 있는 사이죠. 결국 그날 간만에 엄청 마시고는 둘 다 거실에서 벌었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걸 본 며느리가 북엇국을 끓여주고는 우더군요. 저희 둘이 그러고 있으니 며느리도 좀 제 길을 못 폈거든요. 좋더라고요. 그래도 혼은 나야 했답니다. 진우는 출근했지. 예. 아이 그럼 너 혼 좀 나야겠다. 그동안은 내가 정신이 없어서 간뒀는데 아이 술 잔뜩 먹고 나니 제정신이 생기는구나. 이 혼날 준비는 됐지. 네. 아유 왜 그래. 이 수영이는 내가 시켜서 그런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 알지. 아이 그래도 혼낼 건 혼내야 돼. 네. 저 혼나야 돼요. 아버님은 그냥 계세요. 노베 저놈한테는 발장도 끼고 그러면서 아이 나한테는 안 그러냐? 네? 그게 무슨 말이긴. 지난번에 보니까 저놈이랑 발장 끼고 시장 다녀오더구만. 아이 그런데 나한테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지 않냐? 왜? 나는 싫고 저놈은 좋아서 그러는 거냐? 아니요. 제가 아버님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하는지 아시잖아요. 아이 그러는 놈이 발장은 저놈하고만 끼자냐? 아이 그 말 거짓말인 거 다 안다. 아이고 이 속 좁은 새끼. 아이 네가 그러니 수영이가 그런 거 아니냐. 아이 많이 산났나 보네. 아이 잘했다 수영아. 앞으로도 저놈한테는 아이 절대로 팔짱 껴주면 안 된다. 아이 넌 빠지라고. 아 나 지금 며느리랑 얘기하자냐. 아 내가 왜. 수영이는 내 딸인데. 아이 딸이 가까워 며느리가 가까워. 저희가 다투기 시작하자 며느리가 화나게 묻더라고요. 비로소 예전에 저희로 돌아온 걸 온전하게 확인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또 그러신다. 이러면 공평하죠? 저희 사이로 들어온 며느리가 두 사람의 팔짱을 함께 끼웠답니다. 참 좋더군요. 영길이도 저랑 똑같은 얼굴이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날의 악몽을 오롯이 털어냈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며느리가 그날처럼 더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4월 뒤였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인자 받아라. 이게 뭔데? 뭐긴, 이 집열쇠지. 어느 집열쇠? 어느 집이긴, 네 집이지. 그리 크진 않아. 그래도 너희 부부 살긴 괜찮을 거다. 사실은 미리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작은 빌라긴 해도 두 부부 살긴 그리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집이었답니다. 용길이가 착잡한 표정이더군요. 미안해서 그런 거였어요. 네가 더 이 집에서 아인데 며느리 부리는 꼴을 못 보겠어서 그런다. 그리고 재수씨는 아무래도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진우 시켜서 알아보니 괜찮은데 이더라. 거기 나랑 가보면 되고. 아무튼 네가 내 며느리 못 부리게 하려면 너희 쫓아내는 것밖에 없더라고. 잡기야 당장 물러거라. 그렇게 용길이는 저희 집을 떠났답니다. 그래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었답니다. 저희 회사 전무로 스카우트했거든요. 경력도 훌륭했고 무엇보다 제가 막 부려먹을 생각에 억지로 끌어안쳤답니다. 싫다고 난리를 쳤지만 그래봐야 손바닥 안에 쥐었어요. 저한테 쥐은 제가 있으니 누가 이길지는 뻔했거든요. 재수씨는 요양원으로 모시고 아이들이 종종 찾아가 보고 있답니다. 제가 특별히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중에 용길이 아버님과 어머님을 뵙더라도 그리 죄송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